현대자동차가 CES 2026에서 공개한 피지컬 AI 아틀라스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아틀라스를 공장 현장에 배치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AI로 대전환을 예고했죠. 자, 그러자 현대차 노조가 강력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AI가 생산성 향상이라는 혁명을 가져올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재앙이 될지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인류가 놓여 있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자,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가톨릭대 경영학부 김기찬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또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또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안종기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피지컬 AI는 이른바 춤추거나 특이한 동작을 하면서 와, 이런 기술도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줬다면 지난 CES 공개된 아틀라스의 놀란 건 이게 실제로 인간을 대신해서 공장 현장 같은 곳에서 쓰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보여줬다. 여기에 이제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틀라스와 관련돼서 저희도 많이 다뤄봤고 평가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노동 전문가들한테 아틀라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본 건 사실 처음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노동 전문가 입장에서 본 아틀라스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인건 대표님? 예, 보셨냐고 했는데 네. 봤는데 못 봤습니다. 봤는데 못 봤다라는 예. 모순적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단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러다가 우리는 내년에는 예, 노동자. 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였고, 실제로 이제 AMD의 그 CEO인 리사 슈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본 거는 본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은 정말 이제 가속이 붙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S자 커브를 그리면서 기술이 발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노동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전체 국민들은 과연 그러면은 노동이 없는 성장, 노동이 없는 국민, 노동이 없는 경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의 고민들을 지금 신속히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소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돼서 기술적 충격보다도 당장 걱정이 훨씬 더 앞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안 교수님, 이제 노동문제연구소에서 로봇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번에 보통 지금까지는 CES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나 혁신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했던 경우는 주로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 기업이 이제 다수였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의 기업이 이제 그런 가장 선도적인 기술을 제시하고 가장 호평을 받는 이제 그런 무대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반갑고 좀 뿌듯했습니다. 이제 CES에서 현대차의 아틀라스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완벽한 놀라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테스트용 로봇, 프로토타입 수준의 로봇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협업 파트너로서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가 완벽하게 개막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신호가 아니었는가. 이제 현대차가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회사를 지향했지만 이제는 완벽히 제조의 생태계 전반을 새롭게 재편하겠다라는 그런 역량과 어떤 야심을 이제 좀 호기롭게 드러낸 무대였다라는 점에서 저는 매우 의미 있는, 그리고 매우 새로운 시대가 그 무한한 가능성의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정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 중요한 순간에 한국 사회에 닥친 이제 이 과제는 우리가 공멸의 길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공존 공영의 길로 나갈 것인가, 그 처절한 정말 분기점에 완벽하게 서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임무가 되었다. 이제 그런 어떤 위기 의식과 기회에 대한 전망을 같이 느끼게 됐습니다. 경영도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뀔 수 있겠어요? 아틀라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앞에 두 분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문명사적으로도 우리 사피엔스의
가장 큰 이 인간의 굴레가 노동 문제였었습니다. 네. 이 농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이건 신의 축복이 아니고 신의 최대의 사기극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기업의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이 노사관계의 핵심 문제가 근골격계 질환 문제였었습니다. 1년에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이 근골격계. 근골격계 이 네. 질환 문제로 이렇게 산재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가능성도 보면서도 우리 한국 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CES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이 로봇이었다면 이 로봇을 대신해주는 가장 큰 키워드는 우리 아틀라스고 네. 그래서 이 아틀라스 때문에 우리 미국의 주식시장의 변화를 보시면 우리 현대자동차의 저 투자자가 한 30대 중반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 현대자동차의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퍼가 세계에서 자동차 업체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3조 정도가 됐는데요. 네. 이번에 이 현대자동차의 주식이 이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되면서 사실 테슬라가 퍼가 한 100 정도 되는데 지금 30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 미래의 기술을 또는 미래의 문명을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지만 한 10 정도가 되고 아직도 도요타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지금까지 코리아의 가장 큰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고 이게 노동자와 기업과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재평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네네.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저희가 이제 하나 주목했던 건 이겁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이제 성명을 내놨는데 합의 없이는 아틀라스를 국내에 한 대도 들여오지 못한다. 아주 강경한 입장을 저기 이제 22일에 나온 입장인데 그날이 이제 코스피가 처음으로 네. 5,000 포인트를 달성했던. 그래서 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코스피 5,000 달성한 날 마치 인간이 기계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 같은. 네네. 뭐 이런 생각들이 막 겹치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현대자동차의 소식지 한 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많이 울림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제가 이제 어저께 울산에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좀 점검을 해봤더니 네. 뭐 연령대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50대 이상은 아유 설마 뭐 그렇더라도 우리한테 큰 문제가 있겠나 이런 거고. 예, 50대 이상. 50대 연령대별로 또 반응이 다르군요. 연령대 말고 이제 네. 3, 40대들은 불안하다. 이제 거꾸로 보면 이제 현대자동차 노조가 아틀라스의 실력을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거기 나오죠. 예, 거기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현대자동차가 임단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주를 조금씩 나눠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 물어보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100, 150주에서 한 300주 사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50만 원 넘었었으니까 네. 상당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문장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상당히 불안하고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해서의 분위기를 보면은 뭐 합의 없이 이쪽에 초점을 맞췄느냐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에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이제 전체적인 것을 흐름을 보니까는 합의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뜻이고 실제로 제가 이제 어저께 현대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단체 협약 41조, 42조를 다 읽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1조에서 보면은 이제 AI와 관련돼 가지고 신기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수냐 이렇게 돼 있고 42조에는 이제 해외 공장과 관련해서 딱 한 명문으로 해가지고 떨어져 나와 있어 한 차트가 떨어져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기술이라든지 경영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의하고 논의한다.
이런 정도로 비교적 단체 협약은 무엇을 하나를 갖다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의를 요구하는 건 아니군요. 그렇지. 합의를 다만 요구하는 협의해라. 건 협의해라 이런 거고 이제 물량과 관련해서도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것이 그 이제 42조에 보면은 2003년 기준으로 유지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2003년 현대자동차 2003년이 그때 수출을 100만 대를 달성한 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산을 160만 대 정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이고 작년에 한 170만 대 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고용은 현재 인력과 관련해서 고용은 합의한다. 그 대신에 기술과 경영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의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서 뭐 투자자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노동자들은 정말 나의 고용과 관련해서 뭐 고민이나 걱정이 많다는 것 그리고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문제라는 관점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차 노조가 이제 긴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리 어떤 선제적인 견제에 나서는 거는 저게 이제 그 공장에서 운영되는 서비스 로봇이 아니잖아요. 네. 실제 사람 모양을 담고 사람처럼 일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보니까 저게 예를 들어서 3만 대 양산 체제를 구축하면 그 말 그대로 3만 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3만 명 이상 더 역할을 하는 뭐 거죠. 3만 명 예, 이상 예. 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노조 입장에서는 선제적 견제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배 이상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뭐 6만 명이 그렇죠. 되는 거죠. 지금 나오는 재원은 16시간. 네, 16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노조의 성명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지금 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신기술이나 어떤 혁신적인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자체를 반대하거나 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저지하겠다 이런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대로 노사 합의를 통해서 고용과 직무와 임금과 궁극적으로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들에 대한 것들을 최소한의 어떤 보호 장치가 세팅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런 합의나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거에 저는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이나 직무 임금 문제에 심각하고 중대한 어떤 결정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이제 밀어붙이기보다는 이제 최소한의 안전성 그리고 안전망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체제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합의와 협의의 요구가 아니었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한편으로 이제 성명서에서 약간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고 섭섭했던 점은 네. 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이제 자본가의 뭐 이런 그 명분이나 뭐 네. 술책이다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로서의 표현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까지 드는 표현입니다. 이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새로운 혁신적인 전환 이걸 통해 가지고 인간적인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선도적인 어떤 발걸음에 네. 저런 노조와 노동과 자본이 정말 최대한의 하모니와 조화를 이뤄서 함께 나가야 될, 그러니까 해안을 좀 모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노동이 얘기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과 인간이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안에서 인간의 노동은 어떻게 새롭게 구성돼야 되고 우리의 생존의 안전망은 어떻게 보장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전폭적인 그런 사회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시사점을, 그런 미션을 저희에게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던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분석한 생산성 분석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평균 1억 원,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에 인건비는 3명분의 인건비가 들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 극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걸 노리는 자본가에게는 좋은 명분이 된다. 생산성 입장에서 그 숫자만 떼어놓고 보면 자본가들 입장에서 로봇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우리 현대자동차가 노조와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분명히 이 기술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부분을 요즘 이제 러다이트 운동 같은 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러다이트가 과거 산업혁명 시간에 이제 기계 도입하지 말라고 기계 부숴버리고 부숴버린 했던 거죠. 네. 그때 노동자들의 그렇죠. 이 자동차 운동이죠. 산업에 큰 이런 두 가지의 큰 혁신이 있었을 때 하나는 러다이트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붉은 깃발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영국에서 자동차를 이제 막 시작할 때 마부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예. 자동차가 달릴 때는 반드시 앞에서 깃발을 들고
가야 되는데 속도가 2마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그게 붉은 깃발법. 네. 그렇죠. 그래서 적기조례. 저는 이것을 정면 교사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반면 교사로 가져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영국이 자동차 1등을 하던 국가에서 자동차를 개발하고 나서 붉은 깃발법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 영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개발이 중단이 돼 버리고요. 그래서 네. 그 혜택을 전부 다 독일하고 프랑스로 가져갔던 거죠. 결국 영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하는 시간이 됐다. 이렇게 보면 저는 이번 CES를 통해서 우리 현대자동차의 사실 이 밸류에이션이 자동차로 밸류에이션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로봇으로 밸류에이션 되면서 저는 현대자동차가 사실 이 도요타 자동차를 능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로봇이라는 것은 장인 시대의 종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는 도요타 자동차였고 도요타 자동차는 품질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는 최고의 회사였는데 이 방법을 우리가 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이 아틀라스를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주주 중심 자본주의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이 종업원들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우리 협력업체를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혜택을 돌아가는 게 기업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우리 종업원들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네. 나중에 아마 종업원 지주제 같은 걸 조금 저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의 문제로도 지금 귀결되는 것 같아요. AI 시대에 정말 고용 없는 성장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인가. 세계적인 석학들을 비롯해서 유명한 기업인들도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기업인들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새로운 또 직업군이 탄생할 거고 결국엔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사실은 뭐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별로 필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거기에 옵티머스 로봇은 뭐 2만 불 정도로 해가지고 내년 되면 이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지금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14만 불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2만 불 정도, 그다음에 뭐 중국의 유니터리는 16,000불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는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어떻든 일자리가 생기느냐의 문제인데 산업혁명 그 당시에도 러다이트 운동이나 적기조례가 이게 생겼던 이유들도 하나도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부나 마차 또는 이제 뭐 그 직조공들, 방직기가 들어오면서 직조공들은 50년에서 한 90년 동안 거의 일자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 마찰적인 기간이 엄청나게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또는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러다이트 운동, 뭐 기계를 때려 부수자, 방직기가 들어오고 나서 기계를 때려 부수자. 왜냐하면은 막 그 숙련공들은 다 사라지고 아동들이 16시간씩 일하고 복지는 하나도 없고 뭐 그다음에 사회적 안전망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 노동자들의 최초의 노동운동이라 러다이트 운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정부나 기업들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UHI라고 해가지고 아주 보편적인 고소득을 지원하게 주겠다. 기본소득 수준이 아니고 많은 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의료, 고용 없는 성장 이거 당장 예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로봇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지금도 현대자동차에 울산에 공장이 5개가 있어요. 한 공장당 3,000명씩 해가지고 자동차를 갖다가 30만 대씩 만들어냅니다. 네. 그런데 6공장을 최근에 짓고 이제 9월 달에 6공장이 열리는데 거기에는 한 1,800명 정도. 그래서 절반 정도 인원, 현재 수준에서도 절반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조지아 공장에서 앞으로 만들 아틀라스가 들어갈 경우에는 뭐 800명, 1,000명 이하로도 충분히 30만 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현실에 될 수밖에 없으면 국가 차원에서는 정말 AI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노사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실제로 이제 로봇이 돈을 계속 벌게 하고 근로자는 줄어들면 로봇한테 각근세를 매길 것인지 로봇세를 매길 것인지 로봇세? 로봇세를 매길 것인지 아니면은 로봇이 만드는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게 할 것인지 우리의 그러면 재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저는 좀 범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AI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도 논의를 시작해 들어가야지 최소한 핵심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인정하면은 가드레일을 만들어야죠. 사후적으로 충분히 이것을 갖다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로봇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있답니다. 제가 어저께 사측한테도 물어보니까 2028년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기구를 노사정이 모여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런 로봇이나 AI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이 만약 이루어지게 된다면, 근데 이제 의문점은 고용 없는 성장이 가능합니까? 고용이 이루어지고 소득과 소비가 발생하고 돌고 돌아야 결국 성장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제의 어떤 순환과 운용의 기조를 보면 이제 성장이 좀 주춤하고 퇴보하면 이제 고용이 거기서 줄고 네. 또 다시 경기 순환이 성장의 어떤 이런 사이클로 들어가면 그에 맞춰 또 이 고용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성장과 사실은 고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이제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지금까지 작동해 왔었는데 네. 지금 이제 AI가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이 고용이 준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AI를 통해서 오히려 인력이 대체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어떤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고용과 성장의 연결고리가 이제 끊어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이제 표현과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고용 없는 성장이 가능하냐?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벌어질 가능성, 그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이제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 시작은 이제 사무직이나 전문직, 이런 기술직 이런 데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IBM, 메타, 구글, 아마존, 독일 SAP 뭐 이런데 또 그리고 특히 그 언어 콘텐츠나 이런 업계 쪽을 선도하고 있는 듀오링고 같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 다 지금 인력들 다 이제 지금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이제 이 제조의 현장이 가장 마지막이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이제 영역으로 지금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시간, 인력 문제 없고 노동 시간 문제 없고 노사 관계에 따른 어떤 분쟁의 리스크 없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생산 체계나 어떤 이런 이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양적인 성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이런 발전 내지는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이제 상황이 되었고 다만 그 사이에서 문제는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간의 노동이 어떤 지위에 이제 놓여지게 될 것이냐, 네. 인간은 이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용 없는 노동 성장으로 가고 그리고 피지컬 AI가 생산 현장을 대체하게 되는 상황 이거는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런 변화의 물결에 맡기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외적인 현상들은 이어지겠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그 혜택을 이익을 둘러싼 이런 사회 내부의 어떤 갈등과 이런 어떤 분쟁들은 더욱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양의 두 가지의 가능성들이 저는 동시에 병존하고 있다. 어떤 양적 성장, 그 내부적인 질적 어떤 갈등의 격화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문제를 우리가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들을 차근차근 하지만 신속하게 그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우리 앞에 놓여진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대 전환을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지금 당장 나타나는 변화들을 보면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해요. 이제 우리 자리가 없어질 텐데. 그리고 이제 로봇이나 AI가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은 뭐가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막 얘기하거든요, 서로. 그러면 배관공이라든지 아니면 미장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못할 거야. 우린 이런 걸 해야 돼. 이제 이게 농담이지만 농담이 아닌 게 되는 게 정말로 현실적인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정말로 AI나 로봇 때문에 만들어진다면 결국 우리의 단기적인 대책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빨리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대안적인 요소들도 나오고 있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단기적인 문제, 중기적인 문제, 장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이제는 취업의 시대에서 창업의 시대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가장 생산적으로, 혁신적으로 푸는 것을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 인류에서 인간 문제에서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양원 문제, 고령화 시대 때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걸 단기적, 중기적으로 따져보면 단기적으로는 이 AI 피지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노동의 고통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 현대자동차의 우리 골격계 질환을 해소하기 위해서 로봇을 많이 써가지고 왔던 거거든요. 네. 이것이 좀 더 고도화됐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 2028년쯤 되면 이제는 이 작업자의 작업 내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은 열심히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곳에서 열심히 로봇을 움직이는 관리자가 된다라든지 우리 군인들도 바뀌잖아요. 이제 드론을 잘 관리하는 그렇죠. 드론이 전사를 굉장히 길러내고 이런 게 중요한, 중요한 네. 거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이제 취업의 시대에서 창업의 시대로 가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이 돈이 일하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부동산에 잠겨 있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창업을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펀드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그 펀드가 혁신을 만들고 그 혁신이 이 국민들에게 성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대만의 TSMC를 만들 때 이런 반도체 회사를 만들 때 우리 대만 정부가 48% 지분 투자를 출자를 합니다. 했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대만 정부의 돈을 일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이 지금 대만에서는 TSMC의 배당금으로 대만 국민들에게 30만 원씩 주기도 하고요. 세금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금에 의존하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복지를 베풀던 시대에서 창업하게 하고 그 창업의 혜택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창업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관공이나 전기기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마치 이제 화이트 칼라 시대는 가고 블루 칼라 시대가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 귀환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보여질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접근일 수도 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제 젠스런이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관공이나 전기기사 같은 경우는 작업하러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배관이 어떻게 망가져 있고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거는 패턴화된 이러한 정보 처리로서만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즉흥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즉흥성이 발휘되어야 되는 영역이고 인간의 어떤 정교한 촉각과 감각들이 발휘돼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이 이제 AI, 피지컬 AI로 쉽게 대체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하셨을 거로 이해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블루 칼라의 귀환은 또 당연한 하나의 영역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확장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은 무시해왔던 아주 인간스러운 소양들, 인간적인 소양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렇게 현장 즉흥성이 발휘돼야 되는 영역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깊은 정서와 유대, 감정에 의한 아주 고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어떤 영역들, 돌봄이라든가 특수교사 같은 이런 직업들, 그리고 고도의 가치 판단과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 어떤 제도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피지컬 AI가 침범하기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는 명확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의 현장성, 즉흥성이 결합되는 노동의 영역, 그리고 고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영역, 가치 판단과 어떤 책임성이 부여되는 영역은 당분간 인간이 계속 그 책임을 맡아야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그 안에서 필요한 어떤 역량들은 있을 겁니다. 네,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예를 들면 하이테크 시대가 오면 올수록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돈은 하이터치와 인간성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중세 노동이 사실은 이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꾼 것을 우리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 지금은 우리 자본주의가 굉장히 돈 중심 자본주의거든요. 이 돈 중심 자본주의가 이 AI 피지컬을 통해서 인간 중심 자본주의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저 서울대학교 요즘 철학과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세상을 돌아다니 보면 사실 돈과 권력에 지배하는 어떤 미국식, 중국식이 있지만 이 한국의 매력에 동감하는 이 외국 기업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이런 인간성을 가지고 공감을 가지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한다면 이 테크와 터치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상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닥쳐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노동계에서 지금 뜨거운 감자를 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근로자 추정제입니다. 정부가 오는 5월 입법을 목표로 이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같은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단 분쟁이 발생을 하면 근로자로 추정을 받는다. 사용자가 오히려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근로자로서의 어떤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일단 이 문제 정 대표님, 네. 입법화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까지 이제 환상적인 미래를 갖다가 꿈꾸다가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우리의 노동 시장의 전체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2,100만 명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등 해가지고 불안전 노동에 한 870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배달 라이더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 캐디라든지 보험 설계사라든지 프리랜서 등등 다양한 이제 직군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노동시장의 정규직은 가보되고 있고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이 프리랜서는 너무 이제 현실이 열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늘 해결해야 된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도 훨씬 많은 자영업자들, 지금 현재 이제 600만도 무너져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어려운데 560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영업도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쪽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관련된 고용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을 하지 못해 온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궁극적으로 주요국들이 계속 이 비정형 근로에 대한 보호를 갖다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셔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대공장 정규직을 노동을 친노동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을 갖다가 크게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했던 공공부문에 왜 비정규직도 오히려 더 처우를 잘해줘야 되고 임금을 좀 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하시면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지금 이 비정형 근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갖다 해결하자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도입돼야 된다. 그러나 도입이 불가피한 거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주휴수당이라든지 이 자영업자들의 이 상당 부분 좀 적절한 수준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내면서 실질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 양산하지 말고 좀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꽤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파급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사실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의 문제고, 이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역량이 있는,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큰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 상당히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역량이 있는 데들은 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좀 어려운 자영업이나 이쪽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점진적으로 실제로 그들이 좀 일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입이 점진적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추정제.
공감하십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노동법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공식적인 이제 고용 계약 관계에 기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공장 모델, 뭐 사무실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의 이제 심각성을 지금 누누이 계속 우리가 얘기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중 구조가 아니라 되게 다층적인 구조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단순히 이중 구조만으로는 이중 구조의 어떤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다층적이고 분절적인 어떤 구조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수님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ESG 경영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불과 한 3, 40년만 하더라도 기존의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운영 원리에서는 수용할 수 없었던 원리들 아닙니까? 그게 시대가 변하고 시대 정신이 바뀌면 새로운 우리가 가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이제 노동의 시장과 노동의 방식이 다층적이고 분절화된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이 나눠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노동법의 체계가 다시 한번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노동권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어떻게든 최소한도로 보호하려고 하는 커버의 이런 바운더리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시대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필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이 노동법의 어떤 확장, 단순한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노동의 시대에 맞춰서 노동법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 또 이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하고 나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교훈을 삼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바꿔나가는 쪽으로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어쨌든 갈리고 있어서 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사실은 이게 경제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프리랜서가 많아지고 플랫폼 노동자가 많아지고 이런 걸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이 긱 이코노미가 가는 것은 필연이에요. 트렌드예요. 그렇다면 이 노사관계 문제도 지금까지 사용자와 노동자로 보는 이 노사관계 1.0의 문제를 보편적 노동권의 문제로 보고 풀어가는 우리 이 노사관계 2.0 이렇게 이제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노동자 추정제는 저는 과도기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 이제 문제는 왜 플랫폼이 지시한 대로 우리가 노동을 했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다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사실 지난해 우리 소상공인이 100만 개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부담을 시킨다면은 지금 우리 어려워지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더 어려워질 것 같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분쟁 같은 게 발생을 하면 네. 이걸 노동자로 추정을 해서 네. 노동자에 준하는 어떤 네, 책임이라든지 권리를 보장해 준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 이걸 도입을 했다고 치면 네, 네. 같은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라도 각각의 처한 현실이 다 다른데 다르죠. 일률적인 법률 잣대로 이게 적용 가능하겠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다양한 이 프리랜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지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이런 이제 좀 다층화된 방식보다는 그냥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전부 근로기준법 다 적용받게 해주고 근로자성을 갖다 확실하게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동계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다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은 일단 노동자성이 있으니까는 분쟁을 제기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입증 책임은 사실은 내가 노동자임을 근로자가 직접 이제 인정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사용자 당신들이 그것이 아님을 인정해라. 노동자가 아닙니다. 예, 예. 우리가 계약 관계로 얽힌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ABC 테스트라 해가지고 실제로 통제되고 있는지 그 직접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아닌지 그다음에 독립적인지 이런 부분을 테스트해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국도 뭐 다 하는 건 아니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는 있지만 이것을 강화해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추세이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렵고 일시적인 충격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도 역시 노사정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그분들이 우리는 이런 것을 좀 해주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 또 노동자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양보하면은 대승적으로 우리가 가겠다 이런 거가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정말 이 사회적 대화가 꽉 막혀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아주 그 경영계에서는 절대 안 된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을 해결해라. 뭘 돌아가고 있냐 지금. 일제혁명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유연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근로자 추정제. 말도 잘 이게 근로자가 이게 홍길동이 아버지 부를 수 있나 없나 이런 근로자 추정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라도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걸 해보고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 남는 부분을 갖다가 좀 조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현실적인 얘기 하나만 해요. 배달업계 종사하시는 라이더라면 한 회사 것만 물량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 것도 하고 쿠팡이츠 것도 하고 요기요 것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럼 만약에 사고 발생했어요. 퇴직금 적립해야 돼요.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문제인 거죠. 현실 적용.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지금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고 이제 명명되고 있는 내용에서 이제 근로자 추정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고 또는 경영계가 바라고 있는 방식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겪지 않고 일단 즉각적으로 먼저 실현이 가능한 것부터 먼저 순서를 잡고 이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산업 안전 문제는 사실은 뭐 노사 간에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이건 제도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이 단순하게 금방 시원하게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방법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동시에 이용하니까 개별 플랫폼들이 다 개별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별 플랫폼들이 일종의 사회적 기금매 적립 방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면서 플랫폼의 노동자들은 일한 만큼 해당되는 것만큼 적립된 기금에서 이제 퇴직금을 가져간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사회적으로 이 방법을 좀 더 이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의 어떤 제도화의 방안들도 있지만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의 문제, 어떤 안전의 문제 같은 것처럼 합의가 가능하고 바로 정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부터 먼저 도입하고 그다음에 좀 더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안정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될 시간이 조금 요한 부분들은 또 그에 맞춰서 또 만들어 나가고 이런 식의 어떤 순서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합리적인 어떤 이런 결정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그런 해안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한 가지 더 현실적인 문제 말씀드릴게요. 라이더나 물류하시는 분들은 사실 계속 일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일하는 시간대도 있고 오프하는 시간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앤오프가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근로자로 인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퇴직금 산정 같은 걸 했었을 때는 그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온앤오프 같은 것들이 이제 각자 다 다른데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며 대기 시간은 그러면 퇴직금 시간에 포함시켜야 되나 이런 문제들도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걸 우리가 한번 이제 시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핵심은 이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진짜 사장이 누구냐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이럴 때 몇 가지 타입을 좀 나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플랫폼이 이 사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이 사장이 되는 건지 만일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은 아마 결국은 소상공인과 이 노동자들의 이 갈등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점들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지만 몇 가지의 타입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게 만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시작해보고 고치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0.9%의 성장에 2.2% 인플레 같으면 사실 마이너스 1%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 문제가 노동자 문제하고 같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토요일 날 이제 역전 뭐 땡땡이라는 그 호프집에 제 친구가 해서 갔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만원 배달이 오길래 10,000원 팔면 얼마 정도 남기나 했더니 실제로 10,500원밖에 못 남긴대요. 10,000원어치 팔면요. 만원 방에 그 자영업자분들 실제 순수이익으로 순수익 가져가시는 500원밖에 게 안 되고 이제 배달 앱에서 상당 부분 가져가고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 나이들은 얼마 받냐니까 2,700원 뭐 3,000원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구조는 다 짜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퇴직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퇴직금은 우리가 이제 12분의 1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8.3%예요. 그냥 그 예를 들어서 라이더가 받는 3,000원에 8.3%를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누가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할 것인지 플랫폼이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그 분배만 짜는 거기 때문에 돈을 나눠주는 것과 구조와 관련해서는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 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갖다 어떻게 이제 다 나눠서 이제 가져갈 것인지 그걸 동의할 것인지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비용이 더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500원밖에 안 남는데 거기서 또 절반은 더 줘야 되는 상황이고 플랫폼에서는 뭐 한 5,000원 남겼는데 3,000원 주고 2,000원 남겼는데 1,000원은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능력이 되는 플랫폼에서는 좀 뭐 쉐어할 부분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자영업자는 되게 어렵고 이거 여기서 또 8.3%를 또 줘야 돼. 뭐 퇴직금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을 갖다 해결해 줘야 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밀하게 현장을 실사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도 이 근로자 추정제라도 할 때는 이걸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쪽에 이제 문재인 정부 2018년 들어와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할 때 최저임금 일단 올려놔놓고 현장 상황 판단을 하지도 않고 또 그 당시에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다가 최저임금 급속하고 오르니까 이제 주휴수당 문제가 떠올라면서 15시간 미만 근로자들만 양상하는 이런 구조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 대한 실사를 정밀하게 하고 논의를 갖다 해서 노사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교수님, 지금 정 대표님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결국 올라가는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최종 소비자 가격이 어쨌든 전가가 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누굴 위한 추정제냐. 나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나 조금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합의가 제일 중요한 어떤 토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정책이 마련되었을 때 그 정책으로 시행으로 인해서 당연히 큰 혜택을 보는 쪽과 약간 손실을 보는 쪽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런 예고 없이 공지 없이 그것이 지니는 어떤 궁극적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한 어떤 공감 없이 이제 그런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는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보다는 긴 호흡으로 현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철저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률적으로만 되지 못한다면은 대표적인 어떤 패턴과 어떤 타입들을 나눠서 현장에 가장 최적화되는 방식으로 일단은 그 절차나 그 정책의 방향들을 수립해 나가고 또 그것이 지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가능성, 부정적인 가능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합의되고 논의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성숙된 그런 정책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지만 네.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자, 근로자 추정제의 이제 취지에 공감을 하더라도 준비나 대안 없이 현장에 도입이 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 저희들의 토론을 보시면서도 아마 많은 부분들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자칫 이 무책임한 탁상 행정이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꼴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